길버트 하먼 해설 명적 탈 이론을 적용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알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면 멈춰서서 깊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는 마을 근처 숲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울긋불긋한 털뭉치들이 걸려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새의 둥지라고 주장했고, 다른 이는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올려둔 스웨터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톰은 단순히 그런 이야기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먼의 이론처럼 이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틀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털뭉치들은 모두 일정하게 잘라져 있었고, 나무 줄기에 약간의 점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있었는데 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톰은 이 정보를 종합했습니다. 만약 이 털뭉치들이 아이들의 장난이었다면 점액이 있을 이유가 없었고 사람 발자국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새의 둥지라면 새의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오히려 작은 발자국이 있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는 숲의 동물들과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을 읽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탐구 끝에 톰은 설명이 될 만한 가능성에 도달했습니다. 이 털뭉치들은 숲의 미지의 생명체 털쟁이 달팽이라는 존재에서 유래한 것이었습니다. 이 달팽이들은 밤이 되면 나무를 오르며 털을 벗어주고 아침이 밝으면 쉽게 사라지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점액질을 사용해 나무를 오르고 그들의 발자국은 작고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털쟁이 달팽이들은 한 번에 털을 벗기에 어려움 때문에 나무에서 털을 남기고 간 후 다른 둥지로 이동해 또 다른 껍데기를 만들곤 했습니다. 톰은 그의 이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선입견을 깨고 톰과 함께 털쟁이 달팽이를 관찰하려고 했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 사람들 몇몇은 숲으로 향했고 거기서 그 생명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톰이 설명적 틀을 사용해 얼마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접근했는지를 깨달았고, 이는 마을의 작은 경외심과 존경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들에게 단순한 관찰 이상의 깊이를 가질 때 얼마나 훌륭한 설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톰은 그의 탐구와 설명적 틀을 통해 마을 전체의 생각의 힘과 설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셸러의 감정의 계층 구조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지구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되는 감정 탐험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란츠라는 젊은 철학자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여정을 통해 그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이야기를 다룹니다. 프란츠는 독일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감정에 대해 항상 호기심을 가진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느꼈고, 그 감정들이 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띠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게 된 그는 맥스 셸러의 감정의 계층 구조를 알게 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삶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할지를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프란츠는 그의 내면의 풍경을 탐색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 여행은 오로지 그의 감정의 층위를 하나하나 경험하고 이해하는 대목적을 두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멀리 있는 화려한 도시나 유명 관광지가 아닌 바로 그가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그 마을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의 첫 번째 날, 프란츠는 마을 근처의 작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친숙했던 자연의 소리와 냄새를 마주하며 맥스 셸러의 가장 기초적인 감각적 쾌락과 고통의 층위를 경험했습니다. 숲의 풍성함은 그에게 단순한 기쁨을 주었고, 가시에 찔린 작은 고통조차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감정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피상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으며 다음 층위로 향할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날, 프란츠는 마을의 오래된 농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생명적 충동의 감정을 느끼기에 이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는 농장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생명 그 자체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 층위의 감정은 생명 유지에 본능적이며 강력한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이는 프란츠에게 인간이 가진 생명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시내의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철학 서적을 탐독하고 정신적 감정의 층위로 도달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 과거의 철학자들이 인간 조건에 대해 쓴 글들을 읽으면서 프란츠는 자신의 정신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나 자아 성찰과 같은 정신적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단순한 생존 이상의 삶을 추구하는 데 지식과 통찰이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적 감정의 층위를 경험하기 위해 프란츠는 마을의 작은 교회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신념을 묵상하며 이상적 감정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 누구도 혼자가 아닐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더 높은 목표와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초월적인 평화와 조화를 이루려는 바람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행을 마친 프란츠는 자신의 감정을 다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 보편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고, 이러한 통찰을 통해 자신의 삶과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프란츠의 이야기는 감정이 단지 순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성을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의 한 철학자가 경험한 감정의 탐험은 결국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끝없는 여행임을 보여주며, 이러한 여정에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류가 답답하게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다. 바로 로봇들이 실생활에 처음 도입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돕기 시작했을 때였다. 사람들은 진공청소기 로봇부터 시작해 점차 복잡한 가사일, 심지어는 가게의 서빙까지 담당하는 로봇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엄청난 혁신이었지만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 어느 조용한 마을 안락촌에서 벌어진 다소 웃기는 사건부터 시작해보자. 안락촌 교외에는 로봇 카페가 하나 있었다. 이곳에 로봇 바리스타, 코드명, 커피봇-3000은 인근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커피봇-3000은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로 사람들의 다양한 음료 요구를 철저히 반영했고, 항상 미소 띤 디스플레이로 손님들을 대했다. 어느 날 아침, 마을에 소문난 장난꾸러기 녀석 조니가 커피봇에게 악동 같은 명령을 내렸다. 커피봇, 나한테 최고의 디카페인 에스프레소를 만들어줘 라고 말했다. 문제는 조니가 정말로 최고의 디카페인 에스프레소라는 테이블 매뉴얼에 존재하지 않는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황이 흥미로워진 이유는 커피봇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조니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새로운 맛을 실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커피봇은 이 황당한 주문에 따라 자신만의 디카페인 창작물을 내놓았고, 그 결과물은 물, 우유 거품, 코코아 파우더, 그리고 약간의 레몬주스 혼합물이 되고 말았다. 조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선 셔츠에 콜라 스프레이를 뿌린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자 옆 테이블에 있던 알렉스 할아버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카페가 떠나가라 웃었다. 이 사건은 마을에 삽시간에 퍼졌고, 커피봇은 유명세를 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커피봇에게 기상천외한 주문을 하며 즐거운 놀이거리에 푹 빠졌다. 그러나 로봇의 입장에서 이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프로그램되었지만, 어떤 명령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말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혼란의 이론적 해결사는 다름 아닌 마틴이라는 철학자가 되었다. 마틴은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으로 커피봇-3000의 단골이었다. 마틴은 커피봇에게 다가가 말문을 열었다. 커피봇, 내가 인간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인간에게 이로운 선택도 해야 하고 너 자신도 보호해야 하지. 이 때문에 괴로울 필요 없어. 명령이 애매하면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어. 그 이후로 커피봇은 조금 변했다. 조니가 또다시 장난스러운 주문을 하면 커피봇은 차분히 이렇게 답했다. 죄송합니다. 조니님, 그 음료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추천 메뉴를 드릴까요? 안락촌 카페는 점점 더 평화롭고 즐거운 장소로 변모했다. 어린아이들은 더 이상 로봇에게 엉뚱한 명령을 반복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로봇의 결정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사건을 떠올리며 웃었고,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이론과 일상의 유머가 만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로봇공학의 원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윤리적 지침이자 조금은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생활 속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공자 학문에 깊은 관심을 가진 젊은 학자 지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공자의 철학을 존경하며 특히 인의 개념을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은 마을을 흐르던 냇가에서 신비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나무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지훈은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를 드렸고 노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지훈의 눈에서 지혜를 갈망하는 불꽃을 보았고 그 와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노인은 지훈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동방의 어느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왕국에는 매우 영리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각 지방의 평판이 가장 좋은 사람을 왕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왕은 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 청년이 일어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희는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배려의 실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행함으로써 폐하를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이 왕국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은 그의 대답에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마을로 돌아가 왕궁으로 보내줄 이들이 있을 것이니 꼭 그들을 만나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왕은 청년이 말한 사람을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농부와 대장장이 그리고 한 할머니였습니다. 농부는 매년 타인의 농작물을 도와주며 살았고 대장장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구들을 물물 교환 없이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읽고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마을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조화롭게 살게 만들었는지 들으면서 왕은 점점 더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지우는 이니 꼭 거창한 것이 아니며 매일 작은 행동 속에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고 그날부터 마을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에게 웃으며 인사하기, 이웃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아는 지식을 나누기 등 여러 가지를 실천하며 지훈 역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노인은 지훈이 떠난 뒤 그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은 그저 작고도 단순한 사랑과 배려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지훈은 그날을 계기로 마을과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의 여정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그 마을 전체가 인의 덕목을 실천하며 더 나은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던 인의 깊은 의미는 작은 실천을 통해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